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번호로 매일 전화를 거는 남자.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아파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누구니? 네 엄마 이름이 뭐니? 엄마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박지연.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바로 갈게. 서준은 뛰쳐나가 차에 올라탔어요. 폭우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가 마주한 건 정말로 자신의 아내 박지연이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는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걸까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아내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 서준은 느린 걸음으로 서재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아도 발길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벽 한쪽 은빛 액자 속에서 죽은 아내 박지연이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얼굴은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서준은 사진 앞에 위스키 잔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에는 위스키를 따르고 하나는 비워둔 채로. 그것은 아내가 떠난 뒤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저녁 의식이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맞은편에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서준은 빈잔 너머의 허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익숙한 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부터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지키던 밤에도 해외 출장으로 시차가 뒤바뀐 새벽에도 서준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이라 했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보내주라고 했지만 서준은 이 전화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정말로 지연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늘 돌아오는 것 같은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준은 그 차가운 안내 멘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치 아내가 이 음성사서함의 메시지를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 믿는 사람처럼. 지연아, 나야. 오늘 이사회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 네가 좋아하던 그 브랜드 사업이 드디어 궤도에 올랐더라. 네가 있었으면 어깨를 툭 치면서 잘했다고 해줬을 텐데.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준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밤바람이 부는데 네가 좋아하던 목련 냄새가 나더라. 그때 네가 확 떠올라서 차 안에서 한참을 못 나왔어. 보고 싶다, 지연아.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 어두운 서재 안에서 서준은 그저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결제를 내리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사진 한 장 앞에 앉아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혼잣말을 하는 사람. 그게 강서준이었죠. 전화를 끊고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으려는데 오늘따라 왜인지 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눌리는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평소보다 더 짙게 밀려들었습니다. 서준은 결국 다시 한번 같은 번호를 눌렀어요. 한마디만 더,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었던 거였죠. 발신 버튼을 누르고 귀에 폰을 가져다 대는데 서준의 숨이 멈췄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매번 같은 기계음만 되풀이하던 그 번호에서 지금 이 순간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려올 만큼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위스키 잔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서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수화기 너머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신호음이 끊기고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숨을 고르려 애쓰는 듯한 작고 고르지 못한 호흡이었습니다.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수화기에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코가 막힌 듯 훌쩍이면서 겨우겨우 말을 잇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아저씨,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요. 엄마 몸이 불처럼 뜨거운데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하은이 혼자서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서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전화번호에서 5년간 꺼져 있던 그 번호에서 들려온 건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넌 누구니? 서준은 온몸에 힘을 다해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어요.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고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아파서 안 일어나요. 아이가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이름이 뭐니? 우리 엄마 이름은요. 박지연이에요. 서준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지연. 5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매일 밤 사진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던 목련 냄새만 맡아도 눈시울이 붉어지던 그 이름이 지금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또박또박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은이가 물 갖다 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렸는데 엄마가 자꾸 끙끙 소리만 내요. 눈을 안 떠요. 하은이는 아픈 엄마를 구하기 위해 엄마의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몇 달째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발신이 끊긴 상태였죠. 그때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엄마가 이제 안 쓰는 전화라면서 전원을 꺼두고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던 휴대폰. 하은이는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충전기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에 불이 들어온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먼저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그 전화번호는 서준이 차마 해지하지 못하고 5년째 요금을 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이 번호를 눌러왔던 서준의 전화가 바로 오늘 처음으로 연결된 것이었죠. 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꽉 다물어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할수록 어깨가 더 크게 떨렸고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와이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사실 하나하나가 서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은아, 아저씨가 지금 바로 갈게. 아저씨 말 잘 들어. 엄마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전화도 끊으면 안 돼. 알았지? 아저씨, 진짜 와줄 거예요? 그래, 아저씨가 반드시 갈게. 하은아,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 집 주소 알아? 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혹시 길 잃었을 때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외우라고 했어요. 5살 아이가 엄마에게 배운 주소를 더듬더듬
외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서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주소를 받아 적은 후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를 뛰쳐나갔어요. 양복 재킷도 구두도 챙기지 못한 채 와이셔츠 차림 그대로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꼭 쥐고 수화기 너머 아이의 숨소리를 놓칠세라 귀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서려던 서준의 앞을 누군가가 가로막았습니다. 서준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복도 끝에서 실크 가운을 걸친 한 여사가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었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 세상 어떤 어머니보다도 따뜻해 보였죠. 이 밤중에 비까지 쏟아지는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나가니? 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구나. 엄마가 대추차 끓여놨는데 한 잔만 마시고 가렴. 한 여사는 찻잔을 내밀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피면서 빈손으로는 서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잡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열이 나는 아들을 달래던 어머니의 손길 그대로였죠. 하지만 서준에게는 지금 일초가 급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하은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아이가 말한 주소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벗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준은 어머니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뒤에서 한 여사가 무슨 말인가를 더했지만 서준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넓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곧이어 빗소리 사이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한 여사의 얼굴에서 온기가 걷혔습니다. 그 변화는 놀라울 만큼 순식간이었어요. 아들을 향해 자애롭게 휘어져 있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앉더니 눈 속에서 따뜻한 빛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듯 한 여사의 표정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누군가를 계산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뿐이었죠. 한 여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복도의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하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서준이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박지연을 찾아간 것 같으니 그 동네를 당장 정리해. 절대로 둘이 마주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에게 대추차를 건네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수십 년간 사람을 부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한 여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서준은 폭우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가끔씩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준은 악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습니다. 하은아, 아저씨 얘기 들려? 거기 있지? 전화 끊으면 안 돼. 네, 하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끙끙거려요. 아저씨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를 더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줄어들 때마다 서준의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핸들을 쥔 두 손에는 뼈가 하얗게 드러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준의 백미러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빗줄기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번뜩이며 서준의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차선을 바꿔보았어요. 검은 세단들도 함께 차선을 바꿨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뒤의 차들도 똑같이 속도를 올렸어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서 누가 자신을 따라올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뒤따라오는 검은 세단 중 한 대가 속도를 올려 서준의 차 옆으로 바짝 붙어왔어요. 빗물이 튀기며 시야를 가렸고 좁아지는 차 간격에 서준의 차가 한쪽으로 밀릴 뻔했습니다. 서준은 핸들을 꺾어 간신히 차체를 바로잡았어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은이의 숨소리가 서준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고 악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어요. 빗물이 앞유리를 두들기고 타이어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백미러 속 검은 세단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가 조금씩 벌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다시 큰 도로를 타고 또다시 샛길로 빠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서준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저 차들이 자신보다 먼저 지연에게 닿게 된다면 5년 전처럼 아내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준을 몰아붙이고 있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에 왔음을 알렸을 때 서준은 일부러 엉뚱한 골목으로 한 번 더 꺾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뒤의 차들을 따돌렸어요.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재개발 구역의 좁은 골목은 큰 세단이 진입하기엔 비좁았고 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서 헤드라이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서준은 비로소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와이셔츠는 땀과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핸들을 쥔 두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서준은 정신을 가다듬고 차에서 내렸어요. 아저씨, 다 왔어요? 그래, 하은아. 아저씨 다 왔어. 이제 곧 만나.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골목 끝에 불빛 하나 없는 낡은 연립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서준이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부르기 민망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오래전에 벗겨져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복도 바닥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알려준 호수를 더듬어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맨 끝 방 문 앞에 서준이 멈춰 섰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먼저 잠금 장치가 찰칵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그 틈 사이로 작은 얼굴 하나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전화 받은 아저씨 맞지요? 아저씨, 빨리 와요. 엄마가 진짜 많이 아파요. 하은이는 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선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어른 2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의 공간에 낡은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고 벽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지연이 5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수백 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밤 위스키를 기울이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지연은 이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준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서준은 처음에 그것이 지연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기억 속의 지연은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에 환한 웃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같은 방에 들어서면 꽃향기가 나는 것 같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불 위에 누워있는 여자는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볼이 꺼져 있었고 마른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한때 윤기가 흘렀을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켜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손은 뼈의 마디가 하나하나 보일 만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손을 보았어요. 거칠어진 손등, 갈라진 손끝, 물에 부른 듯 두꺼워진 손가락 마디. 그 손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지연의 이마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몸이 가끔씩 경련하듯 떨렸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은이가 엄마의 이마 위에 올려둔 수건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은이가 계속 수건 갈아줬어요. 근데 자꾸 금방 뜨거워져요. 하은이는 엄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축 늘어진 엄마의 손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수건에 물을 적시고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여며들이면서 이 긴 밤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서준은 지연의 곁에 앉았습니다. 지연의 가늘어진 손을 2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한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걷던 손, 결혼식 날 반지를 끼워주었던 손, 그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연아, 서준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아, 나야. 눈 떠봐. 제발 눈 좀 떠봐. 지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준은 아내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지연의 손등 위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지연아, 5년 동안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매일 밤 네 사진 앞에서 혼잣말만 하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서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움직이는 손이 지금은 아내의 앙상한 손가락 한마디도 제대로 감싸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위스키를 기울이던 그 시간, 지연은 이 곰팡이 핀 방에서 혼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밥을 지어 먹이고 혼자 아파했다는 것. 그 사실이 서준의 가슴을 송두리째 짓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서준의 떨리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하은이였습니다. 아이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어른의 등을 조그만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울먹이면서도 애써 웃으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저씨, 울지 마요. 아저씨가 왔으니까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치요? 서준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시야 너머로 자신의 눈을 가진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자 낡은 전화기를 꺼내 세상에서 유일한 연결고리를 찾아낸 아이. 서준은 하은이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어요. 5살 치고도 작은 체구가 서준의 품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안아주자 밤새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하은이의 입에서 크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준은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먼저 연락하고 이어서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구급차를 보내도록 지시했어요.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서준의 눈은 지연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느다란 목소리가 공기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부른 건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의식이 끊기는 그 순간에도 지연이 찾은 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서준은 지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여기 있어. 하은이도 여기 있어. 네가 혼자 버틴 거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서준이 미리 연락해둔 응급의료팀이 직접 출동한 덕분에 지연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줄이 연결되고 모니터에 심박수와 체온이 깜빡이기 시작하는 동안 서준은 한 손으로 하은이를 안은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서준의 품에 안긴 채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엄마 곁을 지키느라 한숨도 못 잤을 아이가 누군가의 품이라는 안도감에 겨우 긴장을 풀어낸 거였죠. 서준은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응급실 침상 위의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아내의 팔이 이불 밖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팔목이 놀라울 만큼 가늘었어요. 서준은 그 팔목을 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새벽 무렵 의사가 서준을 불렀어요. 심한 폐렴에 탈수와 영양실조까지 겹친 상태라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하고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수액과 항생제가 들어가면서 지연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갔고 셋째 날 아침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지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은 서준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서준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는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절박함, 그런 것들이 뒤엉킨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있어요? 얼른 가세요. 겨우 짜낸 지연의 첫마디는 서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준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움츠려 이불 안으로 숨겼어요. 고개를 돌려 서준을 보지 않으려 했고 그러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하은이가 위험해져요. 제발 돌아가요. 우리를 못 본 걸로 해줘요.
서준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떠오른 장면 하나. 폭우 속에서 자신을 뒤쫓던 검은 세단들. 그 차가 왜 자기를 따라붙었는지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지연아,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서준이 재촉하지 않고 곁에 앉아 기다리자 지연은 이불 위로 손을 꺼내 자신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5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지연은 서준과의 결혼 2년 차였고 뱃속에는 3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서준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려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 한 여사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한 여사는 축하는커녕 지연을 독대했어요. 한 여사에게 지연은 처음부터 눈엣가시였습니다. 이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는 한참 부족한 여자.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빠져 경영에 소홀해질까봐 한 여사는 줄곧 지연을 내보낼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까지 생겼다는 소식은 한 여사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사가 설계한 것은 교통사고였어요. 지연이 타고 있던 차가 빗길에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한 여사가 매수한 사람들과 짜고 지연의 사망 진단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신은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서준에게 전달되었고 장례는 한 여사의 주도 아래 급하게 치러졌어요. 서준은 아내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관 뚜껑이 닫히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죽지 않았어요.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지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누워있던 곳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여사가 나타났어요. 한 여사는 지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마치 안부를 묻러온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액이 적힌 수표 한 장을 지연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며 한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서준이한테는 네가 죽은 걸로 처리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면 그땐 정말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져. 알아들었어? 지연은 수표를 집어 한 여사의 얼굴 앞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돈만큼은 받을 수 없었어요. 한 여사의 돈을 받는 순간 정말로 서준과의 모든 것이 거래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 돈 안 받겠습니다. 한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 상황에서 거절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지연은 수표를 돌려준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3달 된 아이가 아직 거기에 있었어요. 사고의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생명이 지연의 손바닥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내로서의 분노도 며느리로서의 서러움도 아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누운 채로 한 여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서준 씨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방 보증금만 빌려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죽은 듯 살겠습니다. 다시는 서준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거액의 수표는 거절하면서
방 한 칸에 보증금을 구걸하는 며느리. 한 여사는 콧웃음을 쳤어요. 그 정도면 싸게 먹혔다는 듯 비서에게 소에게 보증금을 처리하라 지시하고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한 여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떠올라 있었죠. 그렇게 지연은 사라졌습니다. 서준에게도 세상에게도 박지연이라는 사람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보증금을 받아 숨어든 곳이 바로 서준이 며칠 전에 찾아온 그 재개발 구역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여사의 눈을 피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변두리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가릇을 닦았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돌며 허드렛 일을 해야 겨우 아이의 분유값과 방세를 댈 수 있었어요. 하은이가 태어난 날에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홀로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등에 하은이를 업고 생선 비늘을 쳤고 아이가 울면 시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젖을 물렸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프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었고 하은이가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지연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하며 버텨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날 밤 지연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5살 하은이가 엄마가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전화기를 꺼내 충전기에 꽂았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던 지연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겪어온 5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그 손을 서준은 2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다시는 안 놓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다시는 절대 안 놓을게. 병실 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처음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옆 보조 침상에서 곤히 잠든 하은이의 볼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업무를 비운다는 통보만 남겼어요. 수십 건의 결제 서류가 쌓이고 임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서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회사보다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서준의 하루는 온전히 지연과 하은이를 위해 흘러갔어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지연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을 아내의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서준은 말없이 핸드크림을 바르며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를 어루만졌어요. 마치 5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시간을 지금이라도 메우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지연은 처음에 그런 서준을 불편해했습니다. 거칠어진 자신의 손이 부끄러운 듯 이불 아래로 숨기려 했고 서준이 밥을 떠먹이려 하면 고개를 돌리며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손을 숨기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잡았고 고개를 돌리면 숟가락을 들고 돌아간 쪽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5년 동안 네가 혼자 다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시키는 대로 좀 해. 투박하지만 간절한 그 말에 지연은 결국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은이는 병실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도 놀라울 만큼 씩씩했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서준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었지만 서준이 엄마의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는 슬금슬금 다가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은이도 해줄래요? 엄마 다리 아프잖아요. 작은 두 손으로 엄마의 종아리를 꾹꾹 눌러주는 하은이 옆에서 서준은 아이의 손동작을 따라하며 살짝 웃었어요. 하은아,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매일 해줬어? 응, 엄마가 시장에서 오면 다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하은이가 주물러드리면 엄마가 우리 효녀 하은이 그러면서 웃어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5살짜리가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의 다리를 주무르며 밤을 보냈다는 것. 서준은 얼굴을 돌려 아이가 보지 못하게 눈물을 삼켰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면서 하은이는 조금씩 서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한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준이 읽어주는 동화를 듣는 것이 하은이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준은 난생 처음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늑대 역할을 하고 토끼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이가 까르르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하은이는 서준의 넥타이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서준이 무의식적으로 메고 온 넥타이를 풀어 소파 위에 올려두면 하은이가 그것을 슬쩍 집어들어 자기 목에 둘러보곤 했어요. 커다란 넥타이가 아이의 무릎 아래까지 늘어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하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매듭을 만들어 보다가 엉망이 되면 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묶는 거예요? 서준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넥타이 매는 법을 천천히 보여주었어요.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서준의 손동작을 따라하다가 자꾸 실패하자 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넥타이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대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쁘다고 해줄래? 엄마가 웃으면 금방 나을 거야. 하은이는 서준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이더니 침대 위에 지연을 향해 두 팔을 뻗었어요. 엄마 이뻐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이뻐요. 지연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과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서준의 모습이 5년 동안 꿈에서만 그리던 장면 그대로였으니까요. 서준은 하은이를 지연의 침대 옆에 내려앉히고 자신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어요. 하은이가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고 서준이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면 좁은 병실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하은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서준의 무릎 위에서 혹은 지연의 팔 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는 아이를 바라보며 서준과 지연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손을 뻗어 서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을 때 서준은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죠. 날이 갈수록 지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던 볼에 살이 조금씩 붙었고 갈라져 있던 입술에도 윤기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지연의 눈이었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운 안도감이 깃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준이 옆에 있고 하은이가 웃고 병실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이 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도 조금씩 믿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오후였어요. 하은이가 서준에게 기대어 잠이 든 사이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한테 아빠를 만들어줘서. 서준은 잠든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고마워야지. 네가 이 아이를 지켜줬잖아. 혼자서 5년을. 두 사람은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것이 마침내 손에 닿았을 때 흐르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홍빛 하늘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병실 안에서는 세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멈춰있던 시간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열흘 뒤 의사는 지연의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폐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들으며 이미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다져놓은 결심을 꺼내 들었어요.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잠든 뒤 서준은 지연의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내일 퇴원하면 갈 곳이 있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간 숨어 살아온 사람에게 갈 곳이라는 말은 곧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서준은 그 눈빛을 읽고 지연의 손을 잡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본가로 가자. 어머니 앞에 서야 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전 한 여사의 눈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거였죠. 그때의 공포가 아직 지연의 몸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 씨, 나는 괜찮아요. 하은이랑 둘이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면 돼요. 굳이 그 집에 가서 일을 만들 필요 없어요. 지연아.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네가 혼자 맞섰던 일을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해. 네 옆에 내가 서 있을 거야. 하은이도 내 품에 있을 거고 네가 겁낼 건 아무것도 없어.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5년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사고로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로 한 여사의 협박을 견뎌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5년 전과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병원에 준비해둔 옷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에게는 깨끗한 코트와 원피스를, 하은이에게는 새 구두와 예쁜 외투를 입혀주었어요. 하은이는 난생 처음 신어보는 가죽 구두가 신기한지 발끝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반짝반짝해요. 하은이 구두 맞아요? 그럼 하은이 거지. 이쁘지? 네. 엄마도 봐봐요. 하은이 구두 이뻐요. 지연은 새 옷을 입은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5년 동안 시장에서 주워온 옷만 입혔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새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직접 뒷문을 열어 지연을 먼저 태우고 하은이를 품에 안아 올려 옆자리에 앉혔어요. 차가 출발하자 하은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칸방의 좁은 창으로만 바깥을 보아왔던 아이에게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은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지연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차가 강남 쪽으로 접어들수록 거리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넓은 가로수 길, 높은 담장 뒤로 보이는 저택들. 5년 전까지 지연이 살았던 세계가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준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을 뻗어 지연의 깍지 낀 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높은 철문이 열리고 차가 넓은 진입로를 지나 본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은 차에서 먼저 내려 지연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연이 내리자 서준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팔로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뭐예요? 엄청 커요. 서준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은 채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연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지만 서준이 손에 힘을 주자 다시 발을 내딛었어요.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정원의 초록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 한가운데 한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자스민 차를 우리며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던 한 여사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려니 생각하며 익숙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려는 찰나였어요. 한 여사의 시선이 서준의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닿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었어요. 입가에 올라가려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신문이 무릎 위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지만 한 여사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두 눈은 지연의 얼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가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며 찻잔이 떨어졌어요. 카펫 위로 자스민 차가 쏟아지고 도자기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한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어요. 서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한 여사의 눈이 지연에게서 서준의 품에 안긴 하은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빼닮은 5살짜리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 여사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은 채 어머니의 정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세상 누구보다 고요하고 무거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거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 위로 자스민 차가 카펫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여사는 소파에 앉은 채 굳어버렸고 서준은 한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고 다른 팔로 하은이를 안은 채 어머니의 정면에 서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1분이었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어요. 먼저 움직인 것은 한 여사였습니다. 한 여사는 재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어요. 순간 흔들렸던 눈동자를 감추듯 한번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를 미소를 입가에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교계에서 단련된 사람답게 한 여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자신을 추스른 거였죠. 서준아, 이분이 누구시니? 엄마한테 소개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에 서준이 어릴 때랑 참 닮았구나. 한 여사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조작한 사고, 요양원에서 며느리에게 내밀었던 수표, 그 모든 것을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자한 어머니의 탈을 쓰려 하고 있었어요. 찻잔이 깨졌을 때 드러났던 경악의 표정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지금 한 여사의 얼굴에는 오직 부드러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그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어릴 적부터 숱하게 보아왔던 미소였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이마를 쓸어줄 때, 대추차를 끓여 내밀 때, 늦은 밤 현관에서 자신을 붙잡으며 걱정하는 척할 때 늘 그 미소였어요. 한때 서준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미소, 그런데 지금 서준의 눈에 그 미소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전혀 달랐어요. 거실에 울려 퍼진 그 두 글자가 한 여사의 미소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서준은 품에 안고 있던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지연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서준은 봉투의 입구를 뜯지 않고 거실 가운데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한 여사의 눈이 그 봉투 위에 머물렀어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여사는 웃음기를 머금은 채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르겠다는 듯 아들이 무슨 장난을 하는 거니 하는 표정이었죠. 서준아, 엄마가 어떻게 알겠니? 뭔데 그래, 말해봐. 서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녹취 기록이었어요. 서준은 그것들을 한 장씩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교통사고 보고서였어요. 경찰에 접수된 공식 보고서와 서준의 비밀 비서팀이 별도로 확보한 실제 사고 기록. 두 문서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차량 전복으로 인한 탑승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기록에는 사고 직후 탑승자가 생존 상태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매수한 병원 원장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담당 의사의 진술서, 지연이 살아있는 상태로 서울 외곽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야송 기록까지 하나하나가 한 여사의 설계를 증명하는 퍼즐 조각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요양원에서 한 여사가 지연을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 여사가 봉투를 들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장면, 30분 뒤 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연이 퇴원하는 장면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문서를 한 장 펼칠 때마다 한 여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의연하게 버티려는 듯 미소를 유지했지만 사고 기록이 나올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고 병원 매수 내역이 펼쳐질 때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CCTV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한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눌러 담은 감정의 무게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시신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화재로 훼손이 심해 확인이 어렵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준은 그것을 삼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회사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비공개 계좌로 빠져나간 돈들, 설명되지 않는 지출 내역들. 처음에는 경영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사람들을 따로 모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말한 비밀 비서팀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에 의문을 품고 몰래 조직한 소수의 정보팀.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비리를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타래를 풀어갈수록 그 끝에는 서준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금 추적 끝에 5년 전 사고와 연결된 금전 거래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경찰 보고서 조작, 병원 매수, 사망 진단서 위조, 지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게 장례를 치르게 한 것까지 전부 다. 서준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녹취록이었습니다. 한 여사가 비서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음성이 기록된 것이었어요. 그 동네를 당장 정리해. 절대로 둘이 마주치게 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서준이 폭우 속을 달려 지연에게 향하던 그 밤에 한 여사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되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아,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했겠니? 저 여자가 네 발목을 잡을까봐, 이름도 없는 집안의 딸이 네 앞길을 막을까봐 그랬던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엄마는 네가 최고가 되길 바랐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아 비비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여사의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뒤틀려버린 것인지 한 여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가 밤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회사도 내팽개치고 엄마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질까봐 엄마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데. 서준아, 엄마 마음을 몰라주면 안 돼.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너잖아. 한 여사의 절규가 높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보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눈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안에는 연민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믿어왔던 무언가가 눈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어머니, 서준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셨습니까?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5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죽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빈 잔을 앞에 놓고 혼잣말을 했고 목련 향이 나면 차 안에서 한참을 못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쳐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으셨습니까? 한 여사의 울음이 멈추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 아내는 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돌며 허드렛 일을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쓰러졌어요. 5살짜리 하은이가 혼자서 엄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떠다주고 낡은 전화기를 꺼내 충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5살입니다, 어머니.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제가 원한 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웃으며 맞아주고 아이가 뛰어와서 안기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빼앗은 겁니다. 저한테서 5년을 빼앗은 거예요. 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들의 눈을 마주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의 눈 속에 한 여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텅 빈 실망이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무게를 담아 저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 아내를 죽이고 제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저한테 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 여사는 소파 위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하은이가 지연의 치마를 꼭 잡은 채 큰 소리에 놀란 눈으로 서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겁먹은 아이의 눈과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있는 아내의 눈과 마주쳤어요. 한 여사는 여전히 소파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서준은 그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 눈물 앞에서 몇 번이나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울면 무엇이든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았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불효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준의 뒤에는 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무릎이 닳도록 일하며 아이를 키운 아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자 낡은 전화기를 꺼내 세상에서 유일한 연결고리를 찾아낸 5살짜리 딸이 엄마의 치마를 꼭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한 여사의 눈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어요. 서준은 소파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스스로 얼굴에서 손을 떼고 아들의 눈을 마주할 때까지 서준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렸어요. 한참이 흐른 뒤 한 여사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한 여사의 눈빛에 신락 같은 기대가 스쳤어요. 아들이 기다려준 거라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의외라는 듯,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려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법정에 세우거나 사람들 앞에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저도 제 스스로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여사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서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한 여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집, 회사, 재산, 어머니가 평생 쌓아 올렸다는 그 모든 것, 다 어머니가 지키십시오. 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서준이라는 이름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연이의 남편으로, 하은이의 아빠로만 살겠습니다. 한 여사의 눈물이 멈추고 얼굴이 굳었어요. 고발이라면 변호사를 세워 막을 수 있었고 사회적 망신이라면 돈으로 무마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나간다는 것, 수천억의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한 여사가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어요. 서준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재산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데 네가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한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서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짚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최고가 되길 바라셨다고 하셨죠.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 고요함이 한 여사에게는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아이가 뛰어와서 아빠하고 부르며 안기는 것. 그게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어머니는 그 최고를 빼앗고 대신 수천억짜리 빈 집을 주신 겁니다. 한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소파 팔걸이를 잡고 겨우 서 있었지만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릎을 꺾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쓰던 방,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그 방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지만 서준이 꺼낸 것은 양복도, 시계도, 명품 구두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와이셔츠 몇 벌과 속옷,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던 지영과의 결혼 사진 액자 하나. 서준이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서준의 뒤로 한 여사가 따라왔습니다. 실크 가운의 허리띠가 풀어져 바닥에 끌리고 있었지만 한 여사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준아, 이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인정할게. 네가 원하면 무릎도 꿇을게. 그 여자한테, 아니 지연이한테 사과도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 서준아, 네가 없으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한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떨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아들의 등 뒤에서 울먹이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멈춘 것은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준은 현관 앞에 선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호칭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서준은 끝까지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5년 전 제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신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날 이후 저한테 대추차를 끓여주시고 어디 가냐고 물으시고 걱정된다고 팔을 잡으시던 그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사의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절 찾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연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현관 앞 계단에서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서준을 보자 두 팔을 벌리며 뛰어왔어요. 서준은 작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가벼운 몸무게가 두 팔 위에 얹히는 순간 서준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준은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이제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 안에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택의 정문을 나섰어요. 수천 평의 정원, 분수대, 외제차들이 줄지어 선 차고 서준은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왼손에는 아내의 손이, 오른팔에는 딸의 무게가 있었고 등 뒤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서 한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높은 천장 아래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그 목소리는 저택의 담장 너머까지 따라왔지만 서준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문을 빠져나온 서준은 거리에 세워둔 소형 승용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사 법인 차량도 기사가 딸린 세단도 아닌 서준이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평범한 차였어요. 하은이를 뒷자리 카시트에 앉히고 지연이 옆자리에 타고 서준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서준은 백미러를 한번 보았어요. 백미러 안에 저택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고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속에서 살아왔던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서준은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지연을 보았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손을 뻗어 지연의 손등을 가만히 덮자 지연이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뒷자리에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추었어요. 하은이가 방금 서준을 부른 이름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처음으로 서준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지연이 옆에서 서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습니다. 서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가는 거야, 하은아. 아빠랑 엄마랑 하은이 셋이 살 우리 집.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서준은 눈물을 훔치며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넓은 대로를 빠져나와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높은 빌딩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드는 서울의 거리를 세 사람을 태운 작은 차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백미러 속에서 저택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앞유리 너머로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차가 떠난 뒤에도 한 여사는 한참을 현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위에 주저앉은 채 아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이 신고 나갔던 구두 자국이 현관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열린 현관문 너머로 저녁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있었지만 한 여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 여사의 어깨에 쇼를 걸쳐드렸습니다.
사모님, 바닥이 차갑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정부가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는데 가정부는 한 여사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한 여사의 울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한 여사가 지금 얼굴 가득 눈물 자국을 남긴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여사는 가정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정부에게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선 한 여사는 거실을 지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자신의 방이 아니었어요. 발길이 향한 곳은 2층 복도 맨 끝 서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만년필,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경영 서적들, 옷장 안에 걸린 양복들. 서준은 이것들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양복도, 한정판 시계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만년필도 두고 갔습니다. 마치 이 방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통째로 내려놓고 떠난 것처럼 한 여사는 옷장 앞에 섰어요. 서준이 즐겨 입던 감색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작년 겨울 아들의 생일에 맞춰 직접 백화점에서 골라 선물했던 코트였어요. 서준이 그 코트를 입고 출근하던 날 한 여사는 현관에서 아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며 웃었었죠. 잘 어울린다.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다. 서준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었고요. 한 여사는 그 코트를 옷걸이에서 내렸습니다. 두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어요. 코트에서 아들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한 여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가 점점 거세지더니 결국 견딜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아. 한 여사는 코트를 끌어안은 채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어요. 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한 거 알아. 알아, 다 알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이 매일 밤 죽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며 혼잣말을 했던 것처럼 한 여사도 지금 떠나버린 아들에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잣말이 이 넓은 집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다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도 서준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한 여사는 밤새도록 서준의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코트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울다가 지쳐 잠들고 다시 눈을 뜨면 또 울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뿌옇게 물들였지만 한 여사에게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날이 밝자 한 여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준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찾아가지는 않을 거야. 어디 사는지만 알려줘. 며칠 후 비서가 수소문 끝에 가져온 주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두 칸에 작은 거실 하나가 딸린 평범한 집이었어요. 수천 평 저택에서 나고 자란 아들이 지금 그 좁은 집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 여사는 그 주소를 적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운전기사를 시키지 않고 직접 택시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어요. 저택에서 한 여사가 택시를 탄다는 것은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가정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여사는 빌라 앞 골목에 멈춰 섰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여드는 듯 했습니다. 2층 창문에 분홍색 커튼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고 베란다에는 작은 빨래대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의 옷과 어른의 옷이 나란히 널려 있는 모습이 한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사는 그 빨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하은이의 작은 양말, 지연의 앞치마, 서준의 와이셔츠, 세 사람의 옷이 오후 바람에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그토록 깨부수려 했던 가족이 이 작은 빌라의 베란다 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빌라 현관문이 열리더니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분홍색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골목으로 달려나오며 웃고 있었어요. 그 뒤를 서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자전거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듯 했어요. 하은아, 천천히. 넘어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아빠. 하은이 안 넘어져요. 서준은 하은이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골목을 함께 뛰었습니다. 하은이가 균형을 잡으려 비틀거릴 때마다 서준이 재빠르게 잡아주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현관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연의 얼굴에도 5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웃음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서 혼자 위스키를 기울이던 아들의 얼굴에는 없었던 그 웃음이 지금 이 좁은 골목에서 아이의 자전거를 잡아주는 서준의 얼굴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아들 앞에서 흘리던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동정을 끌어내기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여사는 자신이 무엇을 부쉈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최고의 자리도 수천억의 재산도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름도 아닌 그저 아이와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고 아내가 현관에서 웃으며 기다려주는 평범한 오후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 여사는 그것을 5년 동안 빼앗았어요.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손녀에게서. 한 여사는 전봇대에 등을 기댄 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아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울릴 때마다 더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서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한 거야. 그 속삭임은 골목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서준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지연이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가 서준의 팔을 잡았고 세 사람은 웃으며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 여사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까지 불이 켜진 2층 창문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커튼 너머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뛰어다니고 큰 그림자 2개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역광 속에서 그림자 인형극처럼 비춰졌어요. 한 여사는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손을 다시 꺼내고 발길을 돌렸어요. 왔던 길을 되짚어 큰 길로 나온 한 여사는 택시를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걸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여사는 매일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같은 전봇대 뒤에 서서 같은 창문을 올려다보며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날은 하은이가 골목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어떤 날은 서준이 장을 봐 들어오는 뒷모습을 보았고
또 어떤 날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는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여사는 오늘도 전봇대 뒤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날 인생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서준과 지연, 한 여사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